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모두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1909년 대한문전 완정본과 함께 이제 말씀드렸던 명치 시기, 에도 시기에 조사한 그 일본어 문법서들을 함께 뭉뚱그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 1909년에 이제 대한문전 완정본의 품사명 가운데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접속사는 이전에 그 대한문전 2본에 나타났던 부사하고 감탄사까지 포함을 하면 그 에도기 서양 문법서의 일본어 품사 번역으로서 이미 출현이 확인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도기 자료부터. 특히 이제 대명사와 동사는 그 19세기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서양 문법서의 번역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유길준 선생님의 근현대 한국어 문법 체계와 그 근간이 일본어 문법서의 모방이다라고 하는 논거로부터 뭔가 좀 이렇게 과격하고 투박한 그런 논거로부터 재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첨부사입니다. 이미 정리해 보았듯이 대한문전 완정본을 통해 나타나는 이본과의 품사명 그리고 그 체계의 차이는 조동사의 설정, 후사의 생략, 그리고 부사 대신에 사용한 첨부사라는 용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조사에서는 일본의 경우에 첨부 뭐와 같이 시작하는 품사명의 등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름절 첨 뭐와 같이 시작하는 품사명의 출현은 에도 시기였던 1812년에 그 후지야바시 후잔이 번역한 일본 최초의 네덜란드 문법서 화라노버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품사 성언, 명언, 대언, 분언 이런 품사 번역 가운데 첨언이란 것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기에서 이제 화라노버페의 첨언의 정의문을 잠깐 보면 그 일본 말로는 소에코도라고 하는데 첨가하는 거예요. 그 첨언편으로 소에코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고 베오르덴토 이 스나와치 소에코도노 기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좀 보면 6장 첨언편인데 원어, 여기서 원어는 네덜란드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덜란드어로는 비오르덴이라고 하고 이른바 첨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네덜란드어에서요 비오르덴은 부사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en이 붙음으로써 이제 복수형이 되는 것인데 완벽한 부사를 첨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품사명의 첨, 뭐와 같이 쓰이는 얘는 시부가와의 1840년 그 영문감 그리고 다케우치가 다케우치 서켄이 1856년에 번역했던 화란문전 독법을 통해서 각각 첨방사 그리고 첨사와 같이 등장을 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출현한 예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역대 한국문법 대개를 기준으로 1881년을 전후로 해서 1909년 그 대한문전 완정본이 간행되는 2월 이전까지 한국어 문법서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죠. 첨이 들어가는 품사명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김민수 1960년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한국어에 대한 최초의 품사분류는 언더우드 선생님에 의한 것이었어요.
우리 학교를 설립하신 언더우드 선생님에 의해서 한국어가 최초로 팔품사 분류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것은 라틴어 문법의 영향을 받은 인구어적인 양상과 동일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909년 대한문전의 완정본 역시 그 이전의 이본들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품사 분류의 체계는 팔품사 체계로 변동이 없죠. 즉, 유길준 선생님은 서양의 팔품사관을 기저로 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말의 품사명을 기능과 용법에 대응시켜서 한자어로 이미 번역이 되어 있었던 일본어 품사명을 차용은 하되 완정본이 나오기까지의 8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부사였던 어드버브를 첨부사로 재번역해서 제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사야라는 그 부사만으로는 담기 어려운 한국어의 품사 그리고 어떤 품사의 통형적인 특성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관견입니다. 결국 1909년 대한문전 완정본의 문법 체계와 품사명 등에 대한 상호 영향관계는 한국어 문법이 일본어 문법의 모방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주요 이분법적인 관점, 그러니까 일본어 문법 또는 일본어 문법서, 그 다음에 유길준 선생님의 취사선택과 같은 이런 것이 아닌 애초에 이제 문법을 확립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이제 참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서양 문법이었었던 거죠. 인구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서양 문법 또는 서양 문법서가 있었고, 그 체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길준 선생님이 미국 생활을 거치면서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서양 문법관이 있었을 것이고, 참고를 했던 서양 문법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양하게 번역한 초기 일본 문헌을 더했고, 그 이후에 유길준 선생님의 취사선택 그리고 첨부사와 같은 새로운 조어와 같이 입체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유길준 선생님의 이야기, 그리고 대한문전을 통해서 유길준 선생님의 그 대한문전을 통해서 완정본에 나타난 품사체계와 품사명들을 살펴보았는데, 살펴본 관점은 강복수 선생님과 김민수 선생님의 그 초기의 지적이 어떤 살펴보자라고 하는 그 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복수 선생님과 김민수 선생님의 지적은 자료를 하나하나 다 면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그리고 이치에 맞지만 그런데 이제 그 4가지 문법서만 이렇게 참고가 되었겠느냐, 혹은 교류나 교섭의 양상이 보이겠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좀 더 그 시기를 확장시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유길준 선생님의 대한문전은 8차례에 걸친 어떤 개정을 통하는 과정에서 유길준 선생님의 서양 품사관, 문법관, 그 다음에 이미 그 번역이 되어 있었던 일본어의 어떤 용어를, 한자어 두 용어를 이렇게 잘 수용을 하셨고, 그리고 그 단순히 이렇게 수용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국어의 품사적인 기능이나 어떤 요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주체적으로 어떤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자 했던 그런 부분도 증명이 되었죠. 자, 이상으로 이번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습니다.